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경영관리자 입장에서 특히 그러한 정보기술 또는 정보 시스템들을 여하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를 IT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셨을 거를 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는 IT 경영이라는 게 뭔지 하는 그 의미에 대한 정리서부터 좀 해보고요. 그 IT 경영이라는 문제에서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우리가 3주차에서 소위 정보 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IT 아키텍처 또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12주차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 부서, 뭐 옛날엔 전산실이라고 그랬지만 정보 시스템 부서에서 개발과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데 쓰이는 IT 서비스 관리라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IT 거버넌스라는 또 프로젝트 관리라는 이런 그 IT 자원에 대한 또 IT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고, 또 이번 강의에서 최근 이슈라고 제가 또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그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에서 셀프 스터디를 해보셨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업이나 산업의 변환, 전환, 이거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미국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많은 부분이 같은 얘기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활동에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일이나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일이나,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기하는 거나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정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그래서 이번 학기에 경영정보 시스템을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30-40년 동안 발전되어 온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네. 중간에 뭐 질문하세요. 네. 뭐. 네. 이따 정리해 주실 때 네. 그것도 하나 좀 더. 어떤 거? 지금 인더스트리 3.0, 4.0, 예. 4차 산업, 이게 어떤 분들은 지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같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사실 용어들이 지금 듣기에는 비슷한 용어 같은데, 방금 전에 트랜스포머도 그렇고요. 그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들 용어를 다르게 쓰시니까는 아직 뭐 일관되고 공감이 이루어진 그런 정의나 그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크게 보면은 지금 그 융합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의한 기업과 산업의 변환, 이 속에 제조업에 대한 변환이 있고 또 서비스업에 대한 변환이 있는데, 이 제조업에 대한 변환을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자체도 제조업에 대한 변환만 가지고는 기업이나 산업의 변환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변환을 스마트 서비스 벨트,
이런 제목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디지털 세계,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물질 세계, 또 인간, 동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생명 세계, 이 세 세계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것들의 넘나듦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를 4차 산업혁명에 말하자면은 그 변화, 기술과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라고 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는 범위는 생명계, 물질계, 디지털계 이 전체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세계와 물질 세계, 일부 생명 세계 이런 부분들을 그 새로운 기업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서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다시 그 일단 IT 경영이라는 게 뭔지 하는 개념 정의서부터 좀 해보면, IT 경영이라는 건 지금 교환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략과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IT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을 IT 경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IT 전략도 관리해야 되고 IT 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IT 속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잘 관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 이런 게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IT를 이용해서 구현된 각종 응용 시스템, 자,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IT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IT 경영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몇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지만, 좀 전에 우리가 디지털 변환이든 뭐 4차 산업혁명이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업 활동에서 IT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한 20년 전에만 20년 전만 같아도 그런 얘기를 하면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사 안에 IT 담당자들, 전문가들 몇 명, 니들이 뭔데? 말하자면 뭐 재무 담당자라든지 제조를 담당하는 생산, 또 R&D 이런 쪽에서 볼 때는 IT 부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원이고 허접한 그런 일로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IT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시다시피 그 세계적으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들이 어디예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죠. IT 회사들이죠. 왕년에 뭐 내노라든 그런 그 제조 쪽의 회사들, 듀퐁이니 뭐 이런 데들은 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IT라는 게 그 기업 내에서 미미한 역할에서 그 회사의 어떤 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라간 거를 넘어서 IT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제품 서비스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또 딴 얘기지만 우리가 공유경제 얘기하면서 늘 그런 얘기하죠. 뭐냐면은 그 호텔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호텔업계의 1위인 뭐 그 회사들의 1년 매출액을 넘어서는 매출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를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 같은 회사가 그 자동차 메이커들의 매출이나 이런 걸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I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산업의 경쟁자들의 그 게임의 규칙 아니면은 경쟁의 위치 이런 걸 바꿔버리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IT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기업 내부로만 봐도 IT에 대한 투자가, 그러니까 과거 다른 그 장비나 이런 거를 사들이는, 또 사람을 유지하는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IT 기업들, 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그 IT만 가지고 자산 없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이런 데들을 보면 IT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는 기업 내부에서는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기업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그 좀 전에 IT 경영의 의미를 옛날에 나온 학술적인 얘기로 요즘에 나온 그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건 좀 궁한 것 같아. 충분히 설명 안 해도 되는 그 필요성, 중요성을 그 기업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IT 경영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그런 테마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IT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리, 또 아키텍처, 거버넌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그 포트폴리오 관리보다 그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거는 뭐 별로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했는데,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예요? 증권 투자나 뭐 이런 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투자를 할 때 뭐 은행 아주 적은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예금에 일부 넣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회수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증권에 넣고, 이런다고 하면은 소위 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것들에 대한 배합이 돼가지고 그 세 개의 자산들의 나중에 그 수익률을 합쳐보면 뭐 크게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수익률은 높다. 좀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에 대한 적절한 가장 효과적인 배분을 얘기하는 게 포트폴리오죠. 마찬가지로 IT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게임이 안 되겠네. 요즘 IT 투자는. 뭐 한 10억 정도의 IT 예산이 있다.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 R&D 프로젝트, 또 회사의 ERP를 뭐 글로벌 차원에서 혁신하는 그런 그 시스템 구축 사업, 또 그 고급의 인력을 확보하는 일. 자, 이런 것들 중에 어디다가 그 투자 비중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큰 이익이 되겠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말하자면 IT 포트폴리오 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비스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만든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 그런 것들을 또는 제품들을 그 소비자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아키텍처, 뭐 다시 얘기하지만 전사 차원에서 큰 그림을 일단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빌려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 함께 만들거나 뭐 이런 그 전략을 만드는 게 이제 IT 아키텍처고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조금 많이 얘기를 할 그런 부분인데, 한마디로 IT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할 거냐 하는 게 IT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회계 측면에서는 요즘에 그 기업의 지배구조, 코퍼릿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사회, 주주, 그 다음에 대표이사, 임원 이런 그 체제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느냐 하는 게 이제 기업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의 중요한 문제인데, IT 거버넌스도 IT에 관련된 의사결정, 또 시스템의 구축이나 도입에 대한 통제,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거냐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요소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IT 자원. IT 자원이라는 건 뭘까요? IT와 관련돼서 구매하거나 확보해가지고 쓰는 여러 가지 뭐 물적인 또 지적인 그런 자산들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산부서의 인력,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 비용, 이런 것들을 다 IT 자산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서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코빗, 머리빗이 아니고 코빗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코빗이라는 그 용어는 기억을 해 두실 것 같아. 머리빗이 아니고 코빗이다. 근데 코빗은 뭐 빚는 빚이 아니라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IT를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국제적인 표준 프레임워크예요. 코빗.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그 자크만 프레임워크, 또 미국 연방정부의 페더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또 국방 쪽에서 나온 도답, 그 다음에 그 토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뭐 오늘 그 얘기는 다시 안 할 겁니다. 서비스 관리라는 측면에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기업이 만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고객,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하는 그 전략,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기존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갈 거냐 하는 트랜지션의 문제, 또 매일매일 그 정보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할 거냐, 내부적인 운영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IT 서비스 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ITIL, 또 ISO, IEC2만 이런 그 국제적인 표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는 PMI라는 단체에서 만든 PMBOK, 이 BOK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Body of Knowledge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잔뜩 쌓아놨다면 그거를 BOK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Body of Knowledge. 이거면 다야. 모든 지식이 이 속에 들어있어. 뭐에 대한 지식이요? PM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래서 PM복이라는 표준이 있는데 저게 사실상 국제적인 표준이고, 저 표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잘 습득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PM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국제 그 전문가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그 많이 쓰이고 있는 표준이 영국 쪽에서 나온 프린스2라는 게 있어요. 프린스 왕자죠? 뭐 영국이랑 뭐 귀족들 이런 걸 의식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프린스2라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버넌스, 그 다음에 이쪽 프로젝트 관리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교환해 보시면 뭐 앨런이라는 그 회사의 사태 얘기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회계 부정을 한 그 컴퓨터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소위 닷컴 버블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오면서 1990년대에 인터넷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이 생겼거든요. 너도 나도 뭐 금방 일확천금할 것처럼.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테헤란로에 가면 젊은 애들이 그냥 뭐 창업한다고 막 해가지고 뭐 정부 지원도 받고 투자도 받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00년에 미국에서의 그 닷컴 버블을 무너뜨린 큰 사태 중에 하나가 저 엔론이라는 회사의 말하자면 분식회계입니다. 이게 장부상으로만 기업 가치를 막 키워놨지 실제 자산이 없는 거예요. 또 월드컴이라는 회사 마찬가지로 그런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업 회계에 대한 좀 더 투명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2002년에 사벤스 옥슬리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한마디로 그 기업들이 회계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할 때에 뭐 하다못해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장부를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된다든지 뭐 재무제표를 합병 재무제표 같은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든지, 그 회계 쪽엔 여러분들 IFRS라는 그 회계 기준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이제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IT 거버넌스, 기업이 IT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효율화하고 성과를 높이는 시도는 좋은데 이 IT가 분식회계의 하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IT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적인 통제 체제, 이거를 강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거버넌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제 조금씩 체계적인
구체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이 사회와 최고 경영진이 수행하는 기업 지배 구조의 일부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의 일부예요. 특히 IT에 대한. 그렇다면 뭐를 중점을 두냐 하면은 IT가 조직의 전략 또 목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지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직 구조. 그러니까 IT를 실제 개발하는 팀, 뭐 운영하는 팀, 그거를 통제하는 조직, 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뭐냐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 무슨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산출물을 누가 검토해서 오케이가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하는 식의 체계적인 활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는 IT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며 단계별로 어떤 관리를 해라 하는 그 체계적인 활동들의 집합 프로세스를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GI라고 얘기하는 저 단체가 IT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적인 인스티튜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MIT 대학의 그 피터 웨일이라는 교수는 IT 거버넌스를 IT를 활용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책임에 대한 프레임워크이다.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자,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한 5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그 오른쪽 박스를 먼저 보시면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IT에 대해서 내부에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마구 바뀌고 있는데, 말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거 막 떠들고 있는데 우리 회사 안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없어 도대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외부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기업 내부로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즈니스 요구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생산 라인에서 우리 생산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넣어주든지 해줘 라는 요구. 또 소비자 고객들은 뭐 판매하는 그 마케팅 그 매장에서 이거 이 매장에 오면은 도대체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모르겠고, 어딜 가니까 그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컴퓨터 주면서 손님 찾는 물건이 이겁니까 하고 척척척척 보여주던데 그런 것도 없더라. 소비자들 외부에 또 내부의 고객들이 IT를 가지고 이런 걸 좀 해줘라는 그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민첩하게 또 대응해줘라.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엔 뭐냐면은 다시 전략의 문제인데, 기업이 IT에 대해 투자한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투자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그 오른쪽에 있는 한 3가지 요인들이 IT 거버넌스라는 것이 해결해 줘야 될 하나의 과제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5가지의 그 IT 거버넌스가 해결하려는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 정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 전략과 IT의 목표 전략이 따로 가지 말고 이게 그 자동차의 왼쪽 오른쪽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말이에요. 회사의 경영 목표가 이쪽으로 가면 IT의 목표도 일로 가고, IT가 어떤 훌륭한 수단을 만들어내면 거꾸로 회사가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향이 아니에요. 경영의 목표 전략과 IT의 목표 전략이 같이 굴러가게 해라. 그게 이제 거버넌스의 한 가지 목표고, 두 번째 가치 전달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밸류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소비자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제품 서비스거든요. 그걸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관리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라는 문제는 그 도처에 존재하는데 특히 IT 경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다못해 그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전산 부서 이런 쪽에서 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데 임원 몇 명이랑 그거를 도대체 회사가 알아내는 시스템이 없었다. 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외부에서 경쟁자들이 IT를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린 내부에 그게 없더라. 이것도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 관리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본 관리라는 얘기는 뭐 앞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요즘 같아서는 데이터와 정보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한 IT의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측정해서 더 의미 있는 목표나 전략으로 옮겨갈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게 앞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한마디로 뭐예요? IT에 대한 투자를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투자로 되게 하고 과연 의미 있는 투자가 됐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잘 점검하고 이런 활동을 IT 거버넌스라고 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IT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머리빛이 아닌 뭐요? 코빗. 코빗. 코빗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 저 코빗을 만든 단체가 이사카라는 단체예요. 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오디시라는 건 감사합니다. 컨트롤은 통제고 이거 하지 마, 뭐 해, 뭐 이러는. 오디트는 이제 그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씩 잘하고 있는지 뭐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활동이죠. 그래서 이름은 좀 그런데 어찌됐든 저 단체에서 연구하고 표준적인 어떤 그 지침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IT 거버넌스에 대한 거다 그 말이에요. IT 거버넌스를 이렇게 실행해라. 그래서 코빗이라고 하는 건 뭐의 약자냐면 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정보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그 통제라는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관리, 감독 이런 그 프레임워크다 하는 의미로 코빗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저게 94년서부터 대략 한 4년 주기로 계속 리비전이 되고 있어요. 저런 단체에서 좀 여담입니다만 리비전을 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지식이 생기니까 리비전을 하는 것도 맞는데 그 리비전을 통해서 그런 지식이나 문서를 또 유료로 팔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거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리비전이 나올 때마다 저게 비싸요. 제법 그 유료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짜로 나오는 문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한 대개 4년 주기로 저런 리비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현재 이펙티브한 거는 2012년에 나온 그 5판입니다. 그래서 4판의 경우에는 그 어떤 식으로 내용을 바꿨냐면은 비즈니스. 자, IT라는 것이 그냥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 경영 목표를 지원하는 IT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이나 정보 자원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코빗의 초점을 기술이 아닌 경영 관리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지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조직이 이렇게 펑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쪼개져 있어요, 활동들이. 근데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원자재나 부품들이 가공, 조립돼 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면 소비자들한테 넘어가는 이런 수평적인 과정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기능적인 구조를 수평적인 프로세스로 만들어가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중요한 일인데 IT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수평적인 흐름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4개의 도메인, 4개의 도메인에 34개의 프로세스, 215개의 활동, 이만한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는 보면은
각각의 활동들에 대해서 그게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투입을 넣어서 그 활동으로는 뭘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특징으로 얘기한 게 통제 기반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그냥 알아서 잘 하세요가 아니고 단계로 이리 와 저리 가 뭐 이런 식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커빗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침이 측정을 하게 해준다고요. 그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관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월급을 주는데 뭔가로 측정을 해가지고 누구는 3천만 원짜리, 누구는 4천만 원짜리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IT 부서에 1억을 주고 10억을 주는데 그 성과가 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정 기준도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푸는 건데 오른쪽에 얘기하는 그 IT 프로세스 이게 4개의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획, 그 다음에 획득, 배치 지원, 통제 및 평가.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또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4가지의 정보 기준을 또 만족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 4가지 정보 기준은 뭐냐면은 효과, 효율, 기밀, 무결. 무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인티그리티라고 영어로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이 그 따로따로 되지 않도록 똑같은 얘기가 나오도록 관리한다 그런 얘기고요. 가용성이라는 거는 필요한 정보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경영자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투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떤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하는 근거를 또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림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를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IT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이나 응용 시스템, 뭐 기술, 시설,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그 커빗을 통해서 관리 감독 통제되는 거고 IT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 저 미리 드렸던 교환에는 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빠져 있을 텐데 4개의 업무 영역 그것을 다시 34개의 프로세스로 쪼개고 215개의 활동으로 쪼개 내려가면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해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 영역별로 어떤 프로세스들을 정의하고 있는지 프로세스만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영역 계획 및 조직이라는 영역에서는 IT 전략 계획. 자, 회사 차원에서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IT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그 회사별로 영업점별로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정보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ERP에 대한 뭐 글로벌 통합 계획이라든지 이런 그 IT 전략 계획을 짜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한 거예요. 11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우리 그 3주차에서 공부한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정의해라.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확보하고 유지해야 될 기술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간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인공지능, 진흥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뭐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음성인식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물을 식별하는 그 무슨 영상인식 기술을 써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것까지. 같은 개념으로 프로세스, 조직, 투자 관리, 경영진에 대한 그 목표, 또 IT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품질 관리, 위험 평가 관리 이런 것들이 계획, 조직 영역에서 정의된 11개의 프로세스예요. 뭐 윤태용 씨 또 뭐 저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면 되겠나 하는 그 그림이 딱 떠올라요. 네. 막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뭐 이 강의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을 감안해서 무슨 문서를 만들고 그거를 누구가 검토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침으로 제시를 해준다고 말이죠. 또 두 번째 영역은 실제 IT 자원을 획득해서 사내에다 구축할 때 6개 프로세스로 나눠져 있는데 자동화 솔루션의 도출, 어떤 솔루션을 우리 회사가 들여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결정된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또 그걸 위한 기술 인프라 부분, 뭐 통신망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운영 자원, IT 자원에 대한 구매 프로세스, 또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 관리, 뭐 솔루션이나 변경에 대한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코빗이라고 얘기하면 IT 자원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에서부터 실무적인 결정에 이를 때까지 실제 수행해야 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저렇게 구분해가지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코빗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마 요것만 어디 가서 한 학기 분량에 해당되는 강의를 듣든지 이래야 될 거예요. 실제 이제 전문 학원들 중에 그런 강의를 하는 학원들이 있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전문가 자격증 뭐 이런 거를 발급하는 데도 있고요. 그거를 그냥 저는 한 10분 정도 동안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강의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IT와 관련된 지식들의 그 발전이나 이게 너무 빠르고 많아서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공부해 보시니까 김덕현 교수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도대체 한 학기 동안 소화할 수가 없다. 근데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실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코빗이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면. 그러나 일단 전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될 게 뭔지를 찝는 것과 전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숲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무를 하나 붙들고 헤딩을 해. 이게 이제 좀 깝깝한 상황이 되니까 많은 거를 이번 학기 강의에 담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침 또 코빗을 얘기하다 보니 아주 세 발의 피만큼만 코빗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테마예요. IT 경영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도 제가 학부에서 한 학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한 5분 정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기업이나 관련된 일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뭐 회사 안에 TFT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정부에서 각종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오늘 한 일 내일 하는 이런 똑같은 일상 업무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지식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그런 작업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과거에 안 해봤던 일이에요. 말하자면은 선장한테 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목적지 좌표만 줄 테니까 이리 가라. 자, 그러면 선장은 익숙하지 않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승무원들, 그 다음에 뭐 승객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라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의하면 독특한 제품, 똑같지 않은, 또 그 프로젝트라는 건 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템포러리, 한시적. 그 시간 동안 모이는 인력과 예산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인데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들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IT 쪽은 특히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 사장님 오다 받아가지고 우리 3개월 안에 그 전사 차원의 그 정보화 전략 계획을 다시 짜야 돼. 또는 금년 말까지 그 고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뭐 CRM이라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돼. 또는 요즘에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니까 빅데이터를 우리 생산이나 판매에 어떻게 적용할지 하는 거를 6개월 안에 그 방안을 찾아야 돼. 뭐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프로젝트라는 거죠. 프로젝트하고 유사한 용어들이 포트폴리오. 자, 앞에서 얘기했죠? 포트폴리오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조합입니다. 자, 그럼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종합해 보면 그 속에 5개의 프로젝트가 들어 있는데 그뭐 100개, 20개의 후보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5개 뽑아 놓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들의 상위 개념이에요. 프로젝트를 모은 게 프로그램이고요. 바꿔 말하면 프로그램을 쪼갠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젝트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오히려 더 쪼갠 그 밑에 거를 얘기하고, 일상 업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내일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일을 일상 업무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건 뭐냐? 그 PM복,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지식 체계, 집적체라고 얘기하는 PM복을 만든 단체가 PMI라는 데인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 저기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역시 속으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가 고객은 물론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최소한은 제가 괄호 안에 넣었어요. 충족하거나 초과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지식, 기술, 기법, 도구, 이것들을 적용하는 활동이 프로젝트 관리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한마디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만든 오너가 있어요. 자, 사장님 또는 외부에 있는 고객. 자, 그들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속의 기대가 있어요. 자,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암시적이든 그러한 것들을 최소한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그 이상, 어이쿠 진짜 이건 기대 이상이네 할 수 있도록 온갖 종류의 기법, 원리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프로젝트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도 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그런 그 국제적인 표준이나 기법을 모르고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해 놓은 표준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를 왜 우리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과거에 비하면은 한마디로 프로젝트가 도처에 널리게 되고, 늘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요즘에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늘 새로운 결과물을 찾아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제품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시장 고객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기업의 내부에서는 어제 한 일 오늘 똑같이 하는 거는 이거는 죄인이 아니라 역적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기능 중심이 아니라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고객 지향의 프로세스, 그걸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영국 쪽에서 나온 프린스2라는 거예요. 2니까는 1도 있었겠죠? 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정부에서 그 89년에 프린스 처음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96년에 프린스2라는 걸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그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 큰 변화보다 이제 그 주변의 다른 요소들, 새로운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확대해 가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만 여러분들한테 여기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저 그림이 제가 교환을 만들 때는 그 OGC, 영국 정부 기관인데 저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저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 저런 것들이 자꾸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면 이제 돈 내래. 그런 사이트로 넘어갔어요. 민간단체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무료로 받은 저 자료 속에서 기본적으로 프린스2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한 거냐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번호를 여러분들 따라가 보세요. 맨 위에 1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Corporate and Program Management, 전사 차원의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프로젝트 맨데이트라는 건 영어에서는 또 요 뒤에 말씀드릴 PM복이라서 데서는 그 프로젝트 차터라고 얘기해요. 차터, 헌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꼭 정의돼야 될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명칭, 기간, 예산, 책임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와야 될 결과물,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맨데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만들어져요. 조금 왼쪽으로 앉으셔야지 아마 촬영이 되겠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맨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책임자가 임명되고 기간과 예산이 주어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가동되면 어때요? 뭐 팀원들 모였고, 그 다음에 오피스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소위 뭐라나, 그 착수 보고 뭐 이런 것도 그 오너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쭉 이어지는 과정이 저게 거의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에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플래닝이에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5번으로 가면 관리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다이렉트, 지휘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클로징 업 프로젝트의 이제 종료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크게 저렇게 나눠 놓은 박스들을, 저것도 코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마다 어떤 프로세스는 어떤 투입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라는 지침이 정의되어 있는 게 이 프린스2 방법론이에요. PM복, 이게 사실상의 이제 국제 표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표준 얘기할 때 그 de jure 표준, de jure 스탠다드 또는 de facto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e jure라는 거는 그 공식적 표준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브롤펜데 공식적 표준. 그 다음에 de facto라는 건 이게 팩트라는 얘기니까 실질 표준. 뭐 법보다 주먹이 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 표준이라고 하는 건 법이에요. 법률에 정의된. 그런데 그 팩토 표준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무시하고 실제 주먹이 센 이런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좀 아주 체계적인 국제적인 지식의 세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PM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M복은 87년에 처음 그 하나의 표준이라고 자기들이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것도 대략 4년마다 리비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2013년에 나온 그 5th 에디션 5판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5판에는 5개의 프로세스 그룹, 그리고 10개의 지식 영역, 그리고 47개의 세부 프로세스, 이렇게 그 지침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세부 프로세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보면 그 프로세스에는 어떤 투입 요소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뭘 만들어내라라는 지침이 설명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그 47개의 프로세스를 PM복에서는 5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5개의 프로세스 그룹은 뭘 얘기하냐면은 프로젝트 시작에는 어떻게 돼요? 착수 시점이죠. 끝날 때는 종료 시점이죠. 그 중간에는 이제 계획을 짜는 활동이 있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그 활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통제 활동들이 있는데 47개의 프로세스를 그 5개의 그룹으로 나눠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개의 그룹은 프로젝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활동들인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로 보면 여러분들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프로젝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계획입니다. 그죠? 통제도 시작이 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통제입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47개의 프로세스를 5개의 그룹으로 묶어놨고 그 다음에 10개의 지식 영역으로 또 구분해놨어요.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10개 그룹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목표 방향으로 묶어가느냐. 그 다음에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특히 그 PM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 프로젝트 매니저는 소쿠리를 하나 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쿠리에 예를 들면 사장님이 야, 그 프로젝트에서 뭐 해?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얘기한 거 여기 담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재무책임자가 아,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해? 그러면 또 그거 담았어요. 그 다음에 팀원들이 우리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담았어요. 자, 그렇게 담다 보면 이 소쿠리가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바로 지금 얘기했듯이 그 범위.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정해진 기간, 정해진 인력, 그 다음에 오너가 나한테 지시한 거, 고객이 요구하는 거, 팀원들이 하자고 하는 거, 자, 이걸 잘 판단해가지고 소쿠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범위 관리예요. 일정, 비용, 품질,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인적 자원 관리가 프로젝트에서 어려운 거는 나랑 뭐 5년, 10년 일해온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내 팀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영어 못하는데 미국 사람이 내 팀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위험,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구매뿐만 아니라 돈 안 주고 공짜로 얻어오거나 또 돈을 주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얻어오거나 이거 다 조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죠. 스테이크홀더. 스테이크는 말하자면 우리 천막 칠 때, 텐트 칠 때 이 볼대. 자, 이 천막이 하나 있으면 이 볼대가 여러 개 있어야 이 천막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천막을 유지하는데 볼대를 하나씩 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 나 마음에 안 들고 하나 빼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해관계자인 것을 식별해서 그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이걸 잘 지키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해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10개로 정의가 되어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을 하는데 뭐가 거기 투입이 될 거야? 어떻게 해서 결과물은 뭘 만들어서 다음 사람한테 주어 이런 걸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 위에 범위 일정 이게 뭐예요? 그 지식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네모들이 다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면 품질 보증이라는 프로세스, 팀 관리라는 프로세스. 제가 이거 오늘 포인터를 안 갖고 왔더니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불편하네. 그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M복에는 인풋,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테크닉, 그리고 그 활동에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내야 될 아웃풋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그 통합 관리, 그 다음에 그 헌장 작성, 헌장 작성해 보시면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붉은색 표시가 뭐냐면 저쪽에 이제 관계 식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색깔이 좀 안 맞는군요. 이게 요 색깔이 좀 안 맞네. 여기 지금 돼 있는 거 맞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범위 계획 요구 수집 이런 식으로 표현된 색깔들이 그게 전부 계획과 관련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밑에 그 박스에서 보시면 이 PM복에는 47개의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착수에 2개, 계획에 24개, 실행에 8개, 통제에 11개, 종료에 2개. 자, 어디가 가장 말하자면은 지침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계획이 많죠? 계획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아요? 통제죠. 중간중간에 목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런 그 기준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PM복에서 그 계획 단계, 그 어렵고 중요한 계획 단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착수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범위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바구니 얘기했잖아요.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바구니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착수되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그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가 설정되고 나면 WBS라고 합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익숙하신 분? 다들 잘 아세요? 특히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미사일 같으면 이 WBS가 한 15, 16계층으로 쭉쭉쭉쭉 쪼개져 내려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로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1, 2, 3, 4로 쪼개고, 1은 다시 1.1, 1.2, 1.3, 1.4로 쪼개고, 1.1은 다시 1.1.1 이런 식으로 쪼개 내려가는데, 자, 1.1.1이면은 WBS 레벨 3입니다. 그죠? 이게 레벨 16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복잡한 무기체계 같은 거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계획을 짤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레벨 3 정도만 내려가도 거기에 이제 수십 개의 활동이 정의가 되고, 그 활동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누가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나 5에서 끝나는 포스코는. 그러니까 아주 뭐 일반적인 프로젝트인 경우에 제가 보기엔 레벨 3 정도만 잘 관리해도 훌륭하다 그 말을 하는데, 지금 5 얘기를 바로 하네요. 미사일은 레벨 15, 16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머리가 돌아버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데, 얘들이 말하자면은 누구는 놀고 있고, 누구는 막 지금 난 속이 다 죽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정의 문제, 또 자원의 문제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 할 때는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뭐 프로젝트 관리, PM복 이렇게 복잡한 룰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지간한 일들이 지금 레벨 3, 5만 가도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뭐 오늘 소개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저런 거를 또 손으로도 안 해요. 프로젝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MS 프로젝트라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또 뭐 프라이머베라라고 하는 그 오라클 쪽 프로젝트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툴들을 써야 됩니다. 아무튼 계획을 할 때 어떤 일들로 계획을 하는가 하는 것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범위 설정, 그 다음에 WBS 작성. 그러니까 훌륭한 PM은 WBS를 잘 그려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각 활동에 뭐 해요? 그 활동이 뭐 하는 거고, 그 활동의 자원, 자, 인력과 돈이 얼마가 들고, 그 활동의 순서, 기간, 비용, 위험, 그 다음에 일정 계획, 예산, 전체 계획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틀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나는 계획을 잘 짜 하더라도 이런 그 흐름을 감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맛보기. 그러니까 PM복에서 얘기하는 47개 프로세스가 지금 10개의 지식 영역으로 또 저렇게 쪼개져 있다 하는 거를 그냥 소개해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번 학기 강의로 제가 얘기해 드릴 게 70년대의 경영정보 시스템 또는 뭐 MRP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나오면서의 이비즈니스 또 뉴비즈니스
2010년대 이제 융합 기술이 적용된 융합 비즈니스 이런 걸로 넘어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융합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의 앞단에 바로 뒤에서 소개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깝깝해.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 리액션 좀 해주셔. 네? 들어보신 분, 비즈니스 모델 혁신. 안 들어보셨구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문제를 제가 한 3, 4년 동안 또 굉장히 깊이 좀 파고 뭐 그쪽으로 논문도 하나 또 쓰고 그랬는데 그 혁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올라요? 뭐를 혁신해요? 회사에서 대부분 인적 자원 혁신도 하고 그 유럽의 그 혁신 경영 뭐 이런 쪽에 그 유럽 쪽에서 나온 표준에 의하면 혁신을 네 가지로 그 글로벌한 전문가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제품 혁신, 프로덕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세스, 공정 혁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직 혁신, 오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케팅 혁신.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혁신을 할 때 자,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혁신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그 재료가 덜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초미세한 물질을 다룰 수 있고 이런 그 프로세스 공정을 혁신하거나 뭐 친환경, 뭐 저에너지 이런 그 공정을 혁신하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온 혁신은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혁신하거나 공정을 혁신하는 쪽이에요. 이게 뭐 혁신 그러면은 적어도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거면 다지 뭐. 그런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보면 소위 그런 기술에 의한 혁신 말고 non-technology innovation 기술이 아닌 걸 활용하는 혁신, 비기술 혁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이에요. 그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 이런 거를 다 망라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이 좀 이따 말씀드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혁신 얘기를 할 거니까.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특정 사업. 자,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해. 그러면 그 하나의 사업이죠. 그 사업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가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쇼핑몰에서 그 옷 사가는 사람들한테서는 뭐예요? 그 옷을 통한 만족이죠. 소비를 통한. 자, 그래서 그 의류 쇼핑몰이라는 사업의 소비자 가치, 그 다음에 내라는 그 기업 오너 입장에서 기업 가치, 이걸 어떻게 창출하는지 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대상 고객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지, 고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이나 판매에 대한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내 사업의 핵심 역량은 뭐고, 누구랑, 파트너는 누구랑 같이 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가를 얼마 들여서 수익은 얼마만큼 얻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기술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이제 봅시다. 자, 비즈니스 모델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의 상위 계층에서 전략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전략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는 방향이니까 전략이 없는 기업은 없다고. 그 다음에 그 전략에 따라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게 운영,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매일매일 물건을 만들고 팔아요. 그래서 전략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데일리 오퍼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그 계층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전략이 없는 기업은 없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기업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환에는 전략이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은 그 문을 열었다가 그냥 망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목표가 없다는 얘기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기업은 없다.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위에 정의한 사업 방식에 대한 그 구상은 사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든지 매일매일의 그 생산이나 판매 속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 하는 거냐?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요 라고 서술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투자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소통이나 이해의 수단이고요. 또 모델이니까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해 놓으면 그거대로 사업을 돌리면 되는 이런 그 템플릿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을 때 변경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정의도 쉽지 않았어. 근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학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 정의들을 읽어보세요. 저는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기 그 마제타라는 사람이 쓴 페이퍼에 우리 그 경영의 대부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 얘기를 했는데, 피터 드러커는 경영을 하면서 기업가들이나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저 세 가지 그 질문, 사실은 5 퀘스천을 얘기했어요, 드러커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who, what, how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드러커가 얘기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그 저는 why라고 오히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who 대신 who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why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업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왜. 그 얘기는 사업의 본질 또는 사업의 비전,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m이라고 얘기한 거는 누구한테 이걸 파는 거냐라는 고객인데, 이제 드러커는 그 who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거꾸로 who는 이 사업을 누가 만드는 거냐, 나 혼자 하는 거냐, 뭐 누구랑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고 how,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합니다. 누구에게 뭘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수익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업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 빨간 선부터 보십시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4개를 합친 거다. 왼쪽에 공급 역량,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고객 시장, 가운데에 가치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고객 시장에게 어떤 가치 제한, 즉 상품을 어떤 역량을 가지고 만드는가를 설명하라고 그러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래는 2개가 뭐가 더 있냐면은 그 재무적인 측면인데, 원가, 생산은 어떤 요소들에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팔았는데 돈은 뭘로 버느냐. 자,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 대금, 또 회원 모집해가지고 연회비,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한테는 공짜인데 나는 뒤에서 광고비, 이런 게 수익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광고비, 연회비, 그 다음에 판매 수익,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이런 그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담은 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요 그림은 누가 제안한 거냐면
출처에 보시면 오스트왈더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 그림 그리는 화법이라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막연하고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 캔버스를 가져다가 어떤 사업의 요소들을 여기에 집어넣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요즘에 아주 유행입니다. 책이 몇 권 나온 게 있고, 이걸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는, 공급 역량 부분은 다시 세 개로 쪼개는데, 파트너가 누구냐, 네가 핵심적으로 하는 활동이 뭐냐, 네가 쓰고 있는 핵심적인 자산이 뭐냐. 그 다음에 고객 시장 부분도 세 개로 나누는데, 목표 시장이 뭐고, 그 목표 시장에 어떤 식의 채널로 물건을 파느냐, 도매상, 소매상, 아니면 온라인, 그리고 그러한 소비자들을 어떻게 한 번 잡고 두 번, 세 번 계속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느냐, 고객 관계, 그리고 뭐 원가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9블럭이 됩니다. 이 9개의 블럭,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9블럭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느 한 개 또는 몇 개를 가지고 경쟁자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9블럭 중에 어느 한 개의 블럭으로 세계 최고가 된 대표적인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커스터머 세그먼트, 이지젯, 우리나라에도 많은 저가 항공이죠.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니네 말고 우리는 요 싼 비행기를 찾는 고객들만 우리는 상대할 거야.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 관계라는 데 질레트가 있어요. 면도기 질레트 어떻게 합니까? 몸체 하나 팔고는 계속 지네들 나를 바꿔 끼게 만들죠. 잉크젯 프린터 어때요? 프린터 본체는 싸게 주고 계속 지네들 잉크를 사게 만들죠. 고객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 인텔 같은 데는 파트너. 이 반도체 칩을 시장에 나가가지고 사세요 하면 팔려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사슬의 저 안쪽에 있는 인텔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가치 사슬의 가장 바깥에 소비자들, 일반 사용자들을 접하고 있는 회사를 파트너로 했죠. 그게 윈텔 동맹 아닙니까?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동맹. 파트너를 잘 잡아서 최고의 최고가 됩니다. 시스코 같은 데는 그 서프라이 체인을, 또 월마트 같은 데는 쟤네들 그 기조가 뭐예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죠. 우리보다 더 싼 데 있으면 나와봐. 원가를 한 푼 낮추는. 애플은 핵심 역량. 그래서 이런 그 9블럭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한 개 또는 몇 개를 우리가 경쟁자들보다 잘할 수 있게 혁신하는 거. 그게 비즈니스 모델 혁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9블럭을 기준으로 혁신한 여러 가지 그 사례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남은 한 10분, 뭐 그 정도 강의 동안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MIS의 가장 업투데이트, 가장 최근의 이슈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오늘 정리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IT 자산들, 디지털화해서 또 IT 자산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자산들 최대한 디지털해보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IT 자산, 디지털 자산은 고도화해서 기업이 기업 내에서,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왜 나왔냐?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 방식. 뭐예요? 종이에다가 서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마주보고 회의하고 이러는 방식, 또는 그 시장에 가서 물건
그 사고 돈 주고 이러는 아날로그 방식, 이거를 컴퓨터 안에서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이 일단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디지털화. 종이를 디지털화해요. 그 다음에 구매 판매를 온라인 프로세스로 바꿔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컴피턴스예요. 일단 디지털 역량을 갖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을 쓴단 말이에요.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위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통으로 됐던 프로세스를 쪼개서 그거 하나하나를 비즈니스로 한다. 은행의 수신, 여신, 그 다음에 그 송금하는 것도 뭐 소액 송금, 이거 하나하나가 독립된 비즈니스로 쪼개져 나오죠.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터러시라고 얘기했어요. 자유자재로 구사를 한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의, 아직 디지털화가 안 된 거는 디지털화하고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는 고도화해서 산업 내에서 우리가 최고가 되게 하자. 그런 혁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 이상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또 저 자료가 그 MIT 캡제민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다음 장에 있는 요 그림은 이제 이것도 같은 거고, 또 뒤에 나오면 이제 PwC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참 그 깝깝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문가들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것만 하는 걸로 알아. 이건 참 아둔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앞장의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그 의미로 알고 응용 활용하면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자산은 디지털화하고 기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는 더 고도화하고 해서 우리 회사가 또 우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가 산업 내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지금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핵심 영역은 이 세 개라고 말이에요. 고객 경험을 고도화하는데, 고객을 전에는 찌라시 설문지 들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 좋아요, 싫어요 물어봤잖아요. 이 짓 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 그런 거 합니다. 쇼핑몰에 로그인해 들어가면 눈동자 굴리는 거 추적해가지고, 또는 장바구니 클릭했다가 실제 샀는지 아닌지 봐가지고 고객 경험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해하고 그걸 접점을 개선해서 매출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하라는 게 이제 이쪽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생산 방식, 판매 방식,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기존 사업을 아날로그로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데 이거를 디지털화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예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디지털 비즈니스를 시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하려면 아래쪽에 디지털 역량이라는 게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프로세스, 아날로그화 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경영과 IT가 통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을 파트너에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뒤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더 이제 오늘 저한테 기본적인 이해를 한 상태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일부러 해설 없이 영어가 그대로 있는 자료들을 몇 장 더 포함시켜 드렸는데, 의미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는 바가 있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영어 부분들 스스로 한번 꼭 이해를 해보세요. 필요하면 저한테 뭐 전화나 이메일로 또 추가적인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추가적인 보충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디지털화하는 쪽으로 바꿔가는데 5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방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빌드, 만들어라. 디지털 사업을. 그 다음에 바이, 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들거나 사는 게 아니면 파트너를 잡아라.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두 개는 전통적으로 안 했던 새로운 이런 것도 해봐라. 그게 뭐냐? 인베스트, 투자해라. 그 다음에 인큐베이트 앤 엑셀러레이트. 자, 의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빌드 같은 데는 그 왼쪽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미쉐린 같은 회사 얘가 나와요. 자기네 회사 안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 경우에는 시스코와 UPS가 있어요. 자기네가 다 할 수 없는 건 어떤 그 회사를 사버려요. 기술을 사버려요. 그 다음에 파트너는 아디다스와 구글의 애가 나왔어요. 아디다스는 전통적으로 그 굴뚝 저 신발 제조업체잖아요. 애플하고 잡아가지고 네? 그 스마트 신발을 만들었어. 이렇게 식으로 파트너를 해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베스트, 인텔이 나옵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트, 엑셀러레이트는 뭐냐면은 투자를 해서 그 스타트업들, 벤처를 그 육성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세부적인 어떤 상황에서 저런 전략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각자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 모델 부분은 자 아까는 신사업에 대한 또는 기존 사업의 사업 모델을 바꾸는 건데 여기는 생산이나 판매하는 그 운영을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꿔야 되는 부분이 5개 조직, 프로세스, 사람, 문화, 성과지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Y축에 있는 거 고객 중심으로 바꾸고 초긴축, 엑스트라 프루걸이라는 거는 최대한 아무튼 그 자원을 덜 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죠. 데이터, 팩트 기반. 그 다음에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와 자동화를 의미하고요. 오픈 앤 리퀴드라는 거는 개방하고 유연성을 가지라. 자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 뒤에 2장이 더 있구나 참. 그 디지털 역량 기존에 있는 직원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할지를 예측해서 그쪽으로 만들어가고 아직 갖추지 못한 역량은 식별해서 확보해라. 그래서 디지털 역량은 시장을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작업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역량에 이제 노 리그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이런 방향으로 해라라는 게 이제 변혁에 대해서 감지하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디지털 팀을 구성하라는 거, 또 고객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라는 거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2장은 디지털 초보자로부터 수직적 통합자, 수평적 협업자, 디지털 챔피언 이게 이제 고도화돼가는 단계입니다. 디지털 혁신에. 예? 아마 대부분이 지금 그 디지털 초보자 내지 수직적 통합자일 거예요. 국내 기업은. 일부 대기업들은 제가 볼 땐 수평적 협업자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생태계를 파트너들과 잘 만들고 있어요.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고. 디지털 챔피언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역량들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장에 이어서 이 장에서는 데이터의 분석 능력, IT 아키텍처, 뭐 부합성, 조직이나 직원의 디지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는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40여 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의 IT가 기업 경영에 적용되어 온 그 흐름을 이번 학기 강의에서 열심히 쏟아냈는데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러한 IT를 경영의 목표와 어떻게 잘 부합해서 관리할 건지 하는 측면에 뭐 IT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몇 가지 이슈를 더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하는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질문은
일단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